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계 주요 인사를 만나보는 아시아경제TV 초대석입니다. 이 P2P, 이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준다는 의미인데요. 이 투자자와 대출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이 P2P 금융이 이 대표적인 핀테크 서비스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P2P 금융의 선두주자가 있습니다. 바로 박성준 펀다 대표신데요. 이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P2P 대출 사업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박성준 펀다 대표를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박성준 펀다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 P2P 금융, 이 P2P 대출, 이 사실 2015년쯤부터 한창 이슈가 됐었어요. 이 은행이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이 대출자가 필요한 금액을 투자자가 직접 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플랫폼, 이게 처음 우리나라에서 사업이 좀 활발해지면서 참 혁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이 P2P 금융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P2P 기업들은 잘 분석해서요. 은행이 보던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잘 분석해서 온라인상에 공시를 하고 또 돈을 빌려주고 싶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투자를 하도록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을 말합니다. 네, 이 P2P 금융이 기존의 그 은행업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의 은행, 특히 1금융이라고 부르는 은행들은 상점들을 볼 때 담보가 없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안전성이 중요한 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상점들이 보통 창업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아파트 담보로, 집 담보로 해서 창업 비용의 일부를 대지만 그중에 일부 모자란 자금들이나 아니면 운영을 하시다가 필요한 자금들,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들은 은행에 가면은 대부분 상대를 안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2, 3금융권이라고 말하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탈로 넘어가면 굉장한 고금리가 등장합니다. 주로 20% 후반까지 이제 그 최고금리가 낮아졌으니까 이제 24%에 육박하는 자금들을 쓰고 계세요, 지금. P2P는 그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에서 사실은 담보는 없지만 이 상점들의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얼마나 건실한 곳인지를 좀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스코어링을 해서 그들에게 10% 초반의 중금리를 만들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펀다의 누적 대출, 누적 고객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는 지금 상점은 약 1000개가 좀 넘어서 1020개 정도 상점에 대출을 해드렸고요. 보통 돈을 빌리시는 규모가 한 3천만 원 정도? 네. 빌리세요. 한 분에 3천만 원 정도? 네, 한 번에 빌리실 때. 네. 그리고 약 1년 정도 자금을 쓰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390억 정도의 자금을 빌려드렸습니다. 390억 원이라고 하면 그냥 400억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이 렌딧, 빌리, 8% 이런 곳은 누적 대출금이 1,000억 원이 넘기도 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이에 비하면은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사업이라고 쳤을 때 사실은 누적 대출금이 조금 적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면에서 이 대출자에 대한 심사가 많이 보수적이라서 그렇게 됐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는 P2P 업이 기존 금융권과 달라지기 위해서는 특정 우리가 대출을 해주는 영역, 대상을 아주 좁혀서 좁은 영역에서의 분석력을 더 높여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야 은행하고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P2P 업에서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가장 편리한 영역은 사실은 부동산입니다. 네. 부동산의 후순위 담보대출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경우에 회사의 성장 그 규모를 키우기가 좀 좋은데 저희는 사실 다른 곳은 안 보고 오로지 지금까지 상점만을 해왔고 이제 조금 더 그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신용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상점이 이제 커나가기 위한 그 자금을 모아주시는 거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군요. 이 P2P 금융이 이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불러일으키면서 이 중저 신용자들의 대출길을 열어줬습니다. 이 P2P 금융이 이 밖에도 가진 장점, 이 특징들 어떤 게 있을까요? P2P 금융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출자 입장에서도 중금리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에 못 가시는 분들이 제2, 제3금융권의 고금리를 안 쓰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종의 대응 그 대출이 되지만 반대로 보면은 투자자들, 온라인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저축을 했을 때 지금 이자가 너무 작잖아요. 적금을 부으셔도 2%가 나오기 어렵고, 그렇죠. 네. CMA를 하셔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약 10% 정도의 안전한 투자를 만들어드리는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안전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를 들면은 펀다의 경우에는 대출 금리가 약 13% 정도가 되고요. 네. 이것이 전체적인 부실률, 아무래도 돈을 빌려드리니까 부실이 하나도 안 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총 부실률을 누적해서 봤을 때는 2%가 조금 안 되는 수준에 계속 수렴하고 있어요. 네. 그 소리는 투자자들이 충분히 분산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예를 들면 펀다의 모든 상품에 투자를 하시면 10%가 넘는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전제 조건은 완전한 분산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 그래서 소수의 투자를 하셨을 때는 이제 위험이 아직 존재하죠. 그렇군요. 이 P2P 금융 현재 여러 규제에 좀 당면을 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던 과거하고는 달리 현재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당국에 좀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 초중반쯤에 투자 제한이 그 가이드라인으로 나오면서 전체적인 성장들이 조금 주춤했습니다. 네. 당국의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P2P 금융이라는 것들이 투자자들이 아직 잘 모르는 시장에 돈을 넣으니까 네. 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과연 단순하게 투자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냐, 그것보다는 사실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P2P들이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고 채권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지표들이 얼마나 투명한지 이런 쪽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 투명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기업들에 한해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 투자자 그 제한 한도가 얼마였다가 지금 조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얼마였죠? 작년 초에 가이드라인 나온 것이 각 업체당 1,000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했었고요. 그러니까 한 명당 펀다에 1,000만 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네, 이런 네.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 중후반에 전반적으로 이런 투자가 조금 더 가도 좋겠다라는 당국의 판단이 있었고 네. 그 대신에 부동산 쪽에 너무 투자가 과열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올해 초에 나온 가이드라인에서는 신용대출에 한해서는 2천만 원까지 증액 그리고 부동산은 1,000만 원 그대로 유지 이렇게 그럼 됐죠. 자영업자분들이 받는 것도 신용대출이 네, 있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는 2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한 네, 거고 네. 부동산에는 여전히 1,000만 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한 거죠. 1,000만 그렇죠. 투자가 원까지. 가능하죠. 네. 그렇죠. 근데 현재 좀 부실률이 좀 높은 데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P2P 회사들을 여러 군데 검색을 해봤더니 네. 제가 알기로는 30%까지 간 곳도 있는 걸로 최근에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 부실률이 높다는 게 연체가 많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갚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건가요? 이 부실률이라는 게 대체 어떤 거고? 부실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90일 이상 연체가 지속돼서 네. 갚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실이라 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투자자들과는 단절이 됐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매달 그렇게 뭐 갚아야 되는 그런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90일 이상 돈을 갚지 않는 거의 못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 부실이라고 보는 네. 것인데 각 P2P 회사들은 일단은 이제 예를 들면 뭐 1년이 넘도록 안 갚고 있는데 이것을 투자자들한테 금방 받을 거야라고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나름의 기준으로 90일 이상이면 부실이라고 판단해서 이제 이 회사가 얼마나 그렇게 장기화되는 채권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P2P 회사들은 90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추심은 합니다. 그렇군요. 이 올해 P2P 대출 누적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섰는데 이 같은 성과를 내는 동안 이 한국 P2P 금융협회 초대 부회장을 박성준 펀다 대표가 지내셨단 말이죠. 네. 이 역할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협회를 만든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산업이었잖아요. 그리고 금융인데 굉장히 공격적인 창의적인 금융을 굉장히 창의적이었죠. 네. 네, 사실 저희가 이것을 시작했을 때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기관에서 보실 때는 못할 거야.
뭐 성장 안 할 그렇죠. 거야. 처음에는. 네, 말이 안 돼. 뭐 이랬었고요. 말하자면 저희도 상점을 분석한다고 그랬을 때 기존의 금융기관이 상점의 기존 매출로부터 뭐 딥러닝, 머신러닝 기법으로 무언가를 분석한다 이런 것들은 너무 급진적이라서 시도를 못했던 거고 네. 저희는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잘 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기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안 될 거다라는 걱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가지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예 못할 거면서도 들어오는 일종의 사기 업체들을 우리의 어떤 그 산업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들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 전체 이제 산업에 일종의 그 큰 규제가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협회를 조직하고 새로 협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나름대로 자율 규제를 위해서 다 심사를 하고 네. 예, 또 심사를 통과하신 분들하고는 같이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또 계속 어울리고 분과를 만들어서 또 친해지고 그리고 또 새로운 규제를 뭐 이제 규제가 어떤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니까 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또 제안을 하고 정부에도 제안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협회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았죠. 네, 뭐 사실 제가 부회장으로서 많이 한 일은 아닌데 협회 자체와 협회 이사회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그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네. 이 대출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먼저 신용조회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업체에서 그 펀다에서 네. 자체적으로 딥러닝, 뭐 머신러닝 기법으로 이렇게 신용조회를 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냐면 상점주가 돈을 갚는다라는 건 저희는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일단 갚을 능력이 돼야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갚을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갚을 능력은 상점에 있는 거고요. 갚을 의지는 사장님한테 있는 거라서 말하자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신용조회는 네. 사장님이 갚을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로 저희는 보고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점을 봐서 상점이 갚을 능력이 되느냐. 네. 이것은 상점이 사실은 매일매일 다양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상점에 매일 발생하는 매출들이죠. 네. 그것들을 잘 분석해서 네. 향후에 이 매출이 어떤 곡선을 만들고 있느냐를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 카드사가 저희 이제 주주로 들어와 있는데 어디가 들어와 있나요? 네, BC카드가 들어와 네.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상점의 매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상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주요 고객층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얼마나 유행에 민감한 고객층들이 지금 여기서 소비를 하고 있는지 뭐 아니면은 굉장히 진득한 고객들이 여기서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이 상점의 현재 매출이 계속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최근에 아주 핫한 유행 때문에 잠깐의 매출이라면 이것은 또 우리가 앞으로 상환받을 기간 동안 계속 갈 것이라고 믿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한테 계속 학습을 시켜보는 거거든요. 야, 이런 데이터가 있는 상점은 이렇게 되더라. 또 이런 데이터가 있는 상점은 이렇게 되더라. 이것을 계속 학습시키면 컴퓨터의 여러 가지 내부 파라미터들이 점점 이제 상점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이 상점은 어떨 것 같아라고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얘가 이제 적당한 대답을 내주는 게 이제 딥러닝 기법이죠. 그 부실률을 많이 줄여가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이런 펀다 같은 기업이 있는 반면 또 반짝 생겼다가 사라지는 기업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피해를 좀 보기도 하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방법이 있을지 투자 한도 제한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 또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뭐 규제로 보자면 네. 각 회사들의 연체율과 부실률을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관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 부실률과 연체율을 서로 공개하는 P2P 회사들끼리 연합을 해서 네. 연합 포트폴리오 투자를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네네. 펀다가 2%의 부실률에 수렴하고 있는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충분한 분산 투자를 만들어내기에는 펀다의 채권들의 숫자가 네. 보통 이제 충분한 분산 투자를 내면 아주 최소 100개 아니면 200개 이상의 상품에 투자를 해야지 맞는데
그렇게 투자하기에는 좀 숫자가 작거든요. 또 한 가지 펀드는 다 상점에만 투자한다는 게 저희의 전문성을 높이는 길이긴 하지만 투자의 포트폴리오의 다양성 면에서는 좀 안 좋거든요. 예를 들면 메르스가 터졌다. 그러면 펀드의 상점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채권을 발행하는, 누구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누구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런 P2P 회사들 중에서 부실률이 크게 높지 않은 회사들끼리 서로 모여서 네. 연합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심이 모아질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최근에 가상화폐, 이 암호화폐 광풍이 불면서 이 당국이 여러 제재를 만들었고 또 코인 가격이 한창 광풍이 불 때보다는 뚝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같은 당국의 움직임이 이 P2P 금융이 활발했을 때와 좀 닮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사실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약간 일종의 파도라고 보면 진폭과 높이가 좀 다르죠. 가상화폐는 조금 더 진폭이 좁고 빨리 오고 빨리 움직일 것 같고 더 높은 위험과 아니면 발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P2P도 사실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주춤했다가 또 다시 그것들이 조금 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점차 가이드라인도 바뀌어가면서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쪽도 이런 이제 어떤 한 번의 조정을 겪어서 새롭게 성장하는 회사들이 나오겠죠. 그렇군요. 대표님,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네. P2P 사업으로 성공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 코인 관련한 일도 하시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이게 어떤 일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합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인데요. 네. 저희가 그동안 협회를 만들면서 다양한 P2P 회사들과 하고 같이 서로를 도와주기도 하고 같이 성장을 하기도 하고 또 정부 규제에 대해서 어떤 건의를 같이 만들기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것을 투자자들이 진짜 안전해지는 길은 뭐냐라고 보면 더 다양한 채권들과 더 많은 채권들에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최대한 분산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펀다가 망하더라도 네. 내 돈이 만약에 펀다에 다 들어가 있으면 다 잃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20개의 회사, 물론 정보가 데이터가 괜찮은 회사들, 저희가 말하는 부실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회사들끼리 모여서 20개 회사에 만약에 300개 채권에 투자자 100만 원이 3,000원씩 다 분할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것은 통계적으로 원금을 잃으실 확률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아마도 각 회사마다의 부실률과 이자율이 다르긴 하지만 8% 이상 정도의 투자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이제 지퍼라는 프로젝트인데, 지퍼요. 네. 0%를 지향하는 이상적인 그렇군요. 이상적인 채권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고요. 지퍼에서는 이제 다수의 P2P 회사들이 들어와서 이 채권을 다 블록체인 위에 올립니다. 이러면은 각 채권들이 어떤 정도의 부실률과 연체율을 만들고 있는지가 당국이 규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동으로 투명하게 관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실률이 높은 회사는 자동으로 빠지게 되고 낮은 회사는 다시 들어오게 돼가지고 채권 풀이 만들어집니다. 이 채권 풀에 국내 투자자 혹은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서 아주 안전한 8% 정도의 투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블록체인 위에서 하고 있어요. 국내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동남아 쪽에서도 P2P가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싱가포르라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쪽의 P2P 기업들도 저희의 지퍼 프로젝트에 참여를 저희가 제안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반응들이 좋아서 그런 것까지를 다 엮었을 경우에는 진짜 글로벌하게 분산된 채권 풀이 만들어지거든요. 거기에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예를 들면은 인도네시아의 채권까지 여기 섞이면 인도네시아는 지금 수익률이 40%가 넘거든요. 물론 불안한 거는 빼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 더 높은 수익률의 안전한 채권 풀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박성준 펀다 대표님께서 이 P2P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는 이제 전작과를 나와서 네. 박사 과정 하다가 뛰쳐나와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렇죠. 이 펀다를 시작하기 전에 했던 사업이 제가 소프트웨어를 좋아했고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이에요. 그런데 상점에서 모바일 적립하는 그런 서비스였어요. 상점에서 10번 도장 찍으면 하나 공짜로 주는 그런 쿠폰 적립하는 네. 그런 서비스를 하면서 이 적립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까를 생각하다가 보니까 상점에 포스라고 결제기기 그렇죠. 에다가 저희 프로그램을 심어서 방금 뭐가 팔렸는지를 분석하고 그를 통해서 고객한테 이제 편리하게 적립을 해주는 이런 걸 했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약 1,400여 개의 상점들과 거래를 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저희한테 서비스료를 지급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세요. 네. 저희가 못 받아도 한 달에 5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네. 5만 원 되게 힘들어하시고 3만 원도 힘들어하세요. 네. 그런데 똑같은 걸 보니까 이분들이 돈을 필요로 하시는데 돈을 빌릴 데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한 일이 상점의 매출을 분석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분석하면 어쩌면 우리가 은행보다 더 이분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군요. 이 P2P 협회가 최근에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 P2P 협회가 굳이 사단 법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가 있다면 이것도 어떤 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P2P 산업이 굉장히 급성장하면서 아직 제도적으로 안 갖춰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율 규제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자율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협회 회원사들에게 어떤 뭔가 해라라고 좀 권위를 가지고 주문을 해야 되는데, 사단법인이 아닌 상태에서는 굉장히 그거 좀 어렵고요. 말이 안 먹힐 때가 많고, 네. 또 말하자면은 정부의 고위 관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렇죠. 또 법을 만드는 네. 과정에서도 저희의 입장을 말하면서도 또 규제가 많죠. 네. 네. 그러면서 또 그 규제가 필요하긴 하니까 네. 올바른 방향의 규제를 만들기 위한 저희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모여 있는 단체가 조금 더 힘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P2P 금융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 청년들도 있을 텐데, 이 아경TV 초대석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P2P 사업 시작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박성준 대표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P2P가 사실은 기존 금융이 보던 시각, 이제 굉장히 오래된, 저희가 말하자면 해묵은 시각을 다른 면에서 되게 니치를 찾아서 네. 새로운 시각으로 바꿔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도 더 젊은 도전하는 기업인들이 하실 영역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것이 단지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출자를 모으는 마케팅도 중요하고요.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때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것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고, 채권을 온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스템과 은행과의 협업도 필요하고, 이것을 채권을 또 관리하기 위한 인력도 필요하고요. 추심도 필요하고, 또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또 마케팅도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말하자면 굉장히 많은 인력과 노력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 반면에 대출자에게는 중금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익이 굉장히 작은 구간밖에 없어요. 만약에 P2P 회사가 돈을 많이 뜯어버리면 다시 대출자는 고금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력은 많이 들어가고 돈은 많이 벌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굉장히 많이 큰 규모로 성장한 회사들만 사실은 살아남을 수 있는 사업이라서 쉽게 볼 영역은 아니다라는 경고,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P2P 금융은 큰 가능성만큼이나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 펀다의 전문성 있는 분석과 기술로 앞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경제TV 초대석 박성준 펀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